자, 첫 번째로 집합과 원소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 일단 집합과 원소. 자, 이렇게 있고 1번 집합. 자, 집합이 뭐냐 하면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 있어요.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집합이라는 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객관적인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 이게 모임이거든, 집합이라는 게. 모임 안에 들어가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가 있어야 돼. 누가 보더라도 그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판단할 때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판단할 때는 그 집합 안에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라는 게 있는데 원소는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야. 구성원들.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5 이하의 5 이하. 되게 객관적인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다. 자, 이랬어. 그러면 5 이하의 자연수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뭐뭐뭐뭐가 들어가는지 내가 알 수가 있지. 나도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정확하게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수는 1, 2, 3, 4, 5 이렇게는 확실하게 들어가고 그 외의 숫자들은 확실하게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얘네들을 이 모아놓은 이 모임, 이거를 우리가 집합이라 그러는데 집합을 나타낼 때에는 얘네들을 이렇게 몰아놓고요. 중괄호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중괄호 표시. 자, 이렇게 해야 이거는 집합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몰아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한 묶음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의미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구성원들. 요거, 이 구성원들 각각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소가 5개가 들어가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집합을 문자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집합을 문자로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알파벳 대문자 즉 뭐 A나 B나 C나 뭐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원소를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문자로 나타내겠다 하면 물론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만약에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보통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요. 소문자. 해서 A, B, C.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썼던 저 집합 같은 경우에는 내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을 내가 만약에 이 집합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아, 너의 이름은 A라는 집합이야. A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또는 또 새로운 어떤 집합을 내가 B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 그러면 걔도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해주고 그 안에 원소를 이번엔 알파벳으로 한번 써볼까요? 소문자로. 그러면 뭐 A, B, C, D 이런 게 들어가. 뭐 알파벳 처음 4개가 들어가는 그 소문자 알파벳의 모임 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자, 1번. 우선 어떤 A라는 원소가 있어. A가 집합 B의,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요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예로 들어서 집합 B의 원소가 될 때, 원소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는 집합 B에 속한다 라고 말을 해. A가 요 안에, 요 집합 안에 속해 있는 거야. 한 구성원으로서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속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기호로는 B가,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이렇게 하고, A죠. 자, A가 집합 B에 속한다 해서 요렇게 기호로 나타내. 이게 약간 둥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하나를 더 선을 긋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당연히 집합이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일까, 더 넓은 개념일까, 하나의 원소가 더 넓은 개념일까요? 당연히 집합이 더 넓은 범위 안에 있는 거지. 이렇게 넓은 범위 안에 하나의 구성원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집합이 이 원소보다는 더 큰 개념인 거야. 더 큰 개념이죠,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집합적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긋는 거예요. 이거가 거꾸로 표현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 원소가 더 크다, 집합이 원소에 포함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원소가, 지금은 A는 들어가니까 다른 애 해볼까? 자, 2를 해볼까? 2가 집합 B의 원소가 아닐 때에는 2는 집합 B에 뭐라고 말할까요?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호로는 2는 B에, 당연히 벌리는 방향은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큰 개념이잖아. 더 넓은 범위니까 집합적으로 입을 벌려야 되지만 가운데 이렇게 선을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둥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해. 근데 이거는 속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속하지 않지. 그러니까 가운데 선을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 거야. 이러면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기호를 가운데 두고 요 왼쪽 게 원소이고 요 오른쪽 게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야.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에 요 기호를 쓰는 거예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에 요 기호를 쓰는 거야. 당연히 이거를 내가 만약에 여기 오른쪽 보세요. B를 여기다 쓰고 A를 여기다 썼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집합의 표현.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이겠지. 그 단어에서 이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요렇게 요 집합 안에 요 집합 표시를 한 거 안에 요 원소들을 1, 2, 3, 4, 5 이렇게 일일이 썼잖아요. 여기도 요 안에 A, B, C, D, E 이런 걸 다 썼지. 이런 거를 바로 원소 나열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이미 원소 나열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원소 나열법은 순서는 뭐의 순서? 그 원소들의
원소들의 나열 순서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1, 2, 3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2, 3, 1이라고 이렇게 썼어. 이거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 말인 거야. 자, 중요한 건 집합은 어떤 원소가 들어있느냐, 어떤 원소는 들어있지 않느냐, 그 그룹 안에, 그 모임 안에, 그 집합 안에 어떤 애가 들어가고 어떤 애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쓰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같은 거야. 그래서 요렇게 쓰든 요렇게 쓰든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여러 번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1, 1, 2, 3 이렇게 썼어. 1, 1, 2, 3.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똑같은 숫자잖아. 똑같은 말을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그냥 1, 2,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소 나열법을 쓰기는 쓸 건데 너무 그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아.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모든 자연수의 집합이다. 자, 이거를 내가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A는 하고서 집합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건데 1, 2, 3, 4 이렇게 썼는데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되지? 끝이 없잖아. 너무 많잖아. 그러면 그냥 생략해서 뒤에 점점점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왜냐면 저거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방법을 쓰는 건 규칙이 일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규칙이 일정할 때 쓰는 거야. 근데 규칙이 없이 아무 숫자나 막 써 있는데 뭐 1, 4, 2, 마이너스 5, 9 뭐 이래놓고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지. 내가 규칙을 알아볼 수 있을 때에만 이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이야. 자, 지금 좀 전에 뭘 했었어요? 원소 나열법을 했었어, 우리.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자, 조건 제시법은 뭘까요?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있겠지. 걔네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 공통된 뭐 성질. 우리가 이걸 조건이라고 부를 건데 공통된 성질, 공통된 특징 뭐 이런 거를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당연히 집합이니까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바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세로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원소를 쓰는 거야. 여기에 원소를 쓰는 거야. 근데 원소를 진짜 일일이 다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나 뭐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써. 그럼 x들이 원소인 거야. x. 그럼 x 값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x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 바 뒷부분에서 그 x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조건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주는 거야. 원래는 자, 이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입니다. 근데 그 x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x는 뭐 3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얘는 3, 6, 9, 12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또는 아까 같으면 아까 우리 뭐 했었지?
5 이하의 자연수 했었죠. 그럼 걔도 x바 해놓고 x는 5 이하의 자연수다.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면 얘도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조건제시법이고 이거는 원소나열법이에요. 얘는 조건제시법이고 얘는 원소나열법이야. 똑같은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원소나열법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제시법인데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 이상 5 이하인 자연수.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건 한 가지 하나만 알려줄게. 0 이상 x가 1 이하인 실수라는 집합이 있어. 자, 요 안에 들어가는 실수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지. 뭐 분수도 있고 또 뭐 소수들도 있고 되게 많을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 조건제시법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타냈지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될까? 얼마서부터 써야 될까? 쓰기가 너무너무 애매하죠, 이거는. 뭐 0.1부터 쓸 거야, 뭐 2분의 1부터 쓸 거야, 뭐라고 쓸 거야. 이건 너무너무 애매해.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집합은 원소나열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집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합은 당연히 조건제시법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겠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집합을 표현하는 그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원소나열법이라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라는 걸 했었어요. 지금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림이라는 거야. 그림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벤 다이어그램 같으면 저 위에 있는 문제 같으면요. A라는 집합이 내가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알파벳 요거 쓰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집합이 뭔지는 요 위에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 마치 그냥 주머니 같이 생긴 이 동그라미 안에 원소들을 그냥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게끔. 자,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이 뭐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B라는 집합을 3, 4, 5, 6이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을 새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이랬는데 내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둘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니까 즉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잘 살펴보면 이 원소들을 잘 살펴보면 겹치는 숫자들도 있지. 그래서 내가 B라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그렸어. 그런데 아마도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3, 4, 5는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쵸? 왜냐면 3, 4, 5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 2는 A에만 속하는 원소니까. 그 다음에 6은 B에만 속하는 원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면 우리가 훨씬 더 알아보기가,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볼게. 일단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종류들. 자, 첫 번째 유한 집합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집합은 다 똑같은 집합인데 우리가 유한 집합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우선 유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 개인 집합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무한개야.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중요한 건 그거를 셀 수가 없다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아까 A는 X바 X는 3의 배수 뭐 이런 집합이 있었잖아. 그러면 얘는요 실제로 3, 6, 9, 12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끝이 없지. 근데 자연수는 원래 끝이 없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수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집합일까? 얘는 무한 집합이 되는 거야. 그 개수 자체를 내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너는 무한 집합인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B라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얘를 내가 X바 X는 했어. 근데 1 이상 X는 100 이하인 자연수다 이랬어. 이러면 이거는 원소가 몇 개일까? 1부터 100까지니까 100개죠. 100개. 좀 많긴 하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 어쨌든 딱 100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유한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자가 빌공자예요. 비어있다는 뜻이야. 그 집합이 그 안에가 텅텅 비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어떻다는 거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기호로 특별히 뭐라고 나타내냐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이렇게 짝대기로 옆으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이 자체로 공집합이란 뜻이야. 얘는 이 자체로 공집합이란 뜻이야. 여기다 또 집합 표시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요게 공집합이야. 자, 그래서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집합은 어쨌든 원소가 몇 개니? 그러면 0개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지. 0개. 딱 정확하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 한 개가 있잖아. 그 개수가 한 개가 있어. 한 개가 없는 건 아니지. 셀 수 없는 건 아니지. 어쨌든 셀 수 있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도 뭐다? 유한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집합 A가 일단 유한집합일 때, 왜냐면 유한집합이어야 개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개수가 몇 개다, 뭐 몇 개니,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무한집합은 아예 무한개인데 내가 셀 수조차 없는데 몇 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개수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집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유한집합일 때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냐면 그 집합을 일단 쓰고 괄호를 치고 앞에다가 n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요 B 있지, 요 B. 요 집합 B. B를 내가 개수를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쟤는 자, 요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그럼 얘는
B라는 집합이야. 그거에 괄호 치고 이 앞에다 n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개야? 100개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요 뒤에다가 개자를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딱 100이라고만 쓰는 거야. 자, 집합을 여기다 쓰고, 자, 집합을 요 괄호 안에다 쓰고, 거기다 괄호를 치고, n이라고 쓰는 거야. n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했던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합 자리에 b라고 쓰는 거야. b. 자, 이해됩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만약에 A라는 집합이 1, 2, 3, 4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있어. 그럼 얘는 N, A는 얼마? 4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런데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괄호 안에 집합이 들어간다 그랬어. 집합. 그런데 A가 이거잖아. 집합 자체가 요 괄호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뭘 그 안에다 넣어도 상관없게요. 아예 집합을 통째로 여기다 넣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A니까. 이렇게. 이래도 4가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A가 만약에 이럴 때 이게 무슨 뜻이었지? 이게 무슨 뜻이었죠, 이거? 공집합이었지,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러면 이거이면 그 A를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그 A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란 뜻이니까 이건 0이 되는 거야. 이 뒤에다 개자를 붙이면 안 돼요.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이 안에다가 그냥 집합을 넣어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집합을 이 안에 이렇게 넣어버려도 되겠죠.